챕터 4 단계별 화재 진압 활동 한번 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단계별 우리가 출동 준비 뭐 앞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점검, 그죠? 우선 공격업계 방화복 안전화, 안전장갑, 헬멧 등 개개인 장구로 확인 점검한다. 각종 장비와 기자재 수량, 성능, 적재 사항을 점검한 후에 그죠? 인수받아야 한다. 근무 편성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이 오늘 임무를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내가 오늘 방수장인지 방수본지 내가 뭔지 확인을 해둬야 되겠죠. 그죠? 정기점검, 이렇게 시험에 한번 또 나왔던데 정기점검은 다음과 같다. 일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연간 점검, 특별 점검이 있다. 그죠? 여기 시험 문제 보니까 분기 점검을 하나 나왔더라고요. 분기 점검. 분기 점검은 정기 점검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 좀 체크하는 겁니다. 분기 점검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이 학급 문제로 여러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월간 요 사이에 시험 문제 보기에 분기점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분기점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일, 주간, 월간, 연간, 특별점검은 있고 분기점검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없습니다. 특별점검 있었나 없었나 고민하지 말고 특별점검은 정기점검 사항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점검, 일일, 월간, 주간, 일일, 특별점검 이렇게 있다는 것, 분기점검은 아니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좋죠. 그죠? 잘못 이거 확인 안 해두면요, 특별점검으로 막 갈 수 있거든요. 정기점검인데 특별점검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거 아니고 분기점검이었고 특별점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기만에, 정기점검만에 이거 좀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정비는요, 뭐 점검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다음과 같아서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한번 눈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은 내용들이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지리 및 소방용수 실시 조사, 관할 내의 지리 및 소방 통로와 소방용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함과 동시에 유지 관리 및 상태 및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능을 최대한 살려 유사시 소방 차량 출동과 화재 진압 활동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리 조사는 뭐뭐 하는 겁니까? 3개. 도로 상황, 건물 경황, 기타 소방상 필요한 여러 가지 지리, 그죠? 이렇게 지리 조사, 뭐 도로가 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어느 상수도 공사 때문에 어느 정도 통행이 언제까지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계획이 뭡니까, 계획? 계자가 이거면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들, 그죠? 지리 조사할 때 대략적인 건물 계획, 그다음에 어느 건물이 지금 현재 뭐 철거 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 건물이 좀 신축 중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도 지리 조사. 그다음 소방용수 조사는요, 위치 파악 및 수리 표지판 설치 여부,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 집안과 수면과의 거리, 저수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집안하고 수면하고 거리가 얼마인지, 토사 매물,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도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소화전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막 그게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 사진을 보고 쳐다보고 찾는데요. 나중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뭡니까? 마그네틱, 자석을 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찾아내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턱 냈습니다. 천장. 수정할 텐데. 그것 때문에 막 담당자가 막 당황해서 우리 펌프차 가지고 가지고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만 억 찾아내더라고. 도로공사하면서 그건 덮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구청에다가 막 그 전화해가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찾아내서 그거 나중에 깨가지고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소방 차량의 진입 가부, 진입이 가능한지, 어쩐지. 아파트 공사했는데요. 앞쪽에 그 브릿지, 말하자면 앞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고가차가 진입이 뭐 안 될 것 같아. 처음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쪽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럼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슬아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파트 그 관계자들하고 찾아가가지고 이거 우리 고가차, 이거 굴절차 이게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철거한 적은 있습니다. 공사 중지하고 없애버린 적은 있긴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그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진입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사방용수 조사할 때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사방 차량의 진입가고 신축 공사하는데 아파트에 그런 때도 잘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들 1, 2, 3, 4, 5, 6번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관계지역 및 소방 대상물을 출입하여 위치, 구조, 설비, 관리 상황 등의 소방 작전에 필요한 재반 관련 현황을 파악 숙지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쭉 내용들을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눈에 보시면서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은 뭐 비상용 성관계에 대한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험물, 그 밖에 인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쭉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 눈에 한번 봐두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교육훈련 보겠습니다. 도상훈련. 도상훈련은 언제 합니까? 예, 일상훈련은 매일 해야 됩니다. 도상훈련은 매일 한다. 소방훈련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훈련 중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비틀어서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 훈련의 종류 이래가지고. 훈련 종류에는 기초 체력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장비 조작 훈련 및 점검이 있죠. 소방 장비 조작 훈련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현지 출동 훈련, 또 인명 구조 및 구급 훈련, 그 다음에요 특수장소 소방 관서 합동 훈련, 또 광역 출동 훈련. 그죠? 요거 6개 여러분 또 확인해 두십시오. 여기에 보면 현재 출동 훈련 안에 여기 보면 성차 및 출동 훈련, 성차 훈련 및 출동 훈련, 가상화재 출동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성차 훈련, 출동 훈련 구분해가지고요. 여기 가상화재 출동 훈련 해가지고 현재 출동 훈련이 아닌 것을 내서 다른 거하고 집어넣어서 섞어서 문제를 냈더라고. 그죠? 현재 출동 훈련은 뭐뭐 있다고요? 성차 훈련 및 출동 훈련. 그 다음에 가상화재 훈련이 현재 출동 훈련입니다. 사실 이거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요거 좀 구분합시다. 요거 현지 출동 훈련은 성차 훈련 및 출동 훈련, 가상화재 출동 훈련이 현지 출동 훈련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그죠? 현지 출동 훈련에 여기에다가 그죠? 광역 출동 훈련을 따로 현지 출동 훈련에 집에 넣는다든지 특수장소 소방관서 합동 훈련을 집에 넣는다든지 하면 구분해 낼 수 있도록 이건 좀 여러분들이 눈에 받으십시오. 현지 출동 훈련은 뭐라고요? 예, 성차 훈련 및 출동 훈련. 그 다음에 가상화재 출동 훈련 등이 훈련 종류에 현지 출동 훈련에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구분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실시 요령 및 훈련 지도, 행안부령 시달재 방호활동 전술 지침, 지도 지침을 이거 실시하는데 당문 근무 중에 항상 화재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있는 준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수면이나 휴식 시간에도 항상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들, 그죠? 말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탈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비번 날에도 비상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비상철 연락처기를 확보해 둬라 하는 이런 내용들로 정리되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고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방어활동 전술 지침에 있다. 이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신고 접수 한번 볼까요? 신고 접수는 그죠? 화재를 발견한 자는 소방기본법 제19조에 의해 소방서 등으로 통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진짜 오래전에 옛날 시험에 이런 의무가 통보냐, 통지냐, 신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답은 통지. 시험이니까. 통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옛날에 그 시험 문제 실제로 그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통지 의무냐, 통보냐, 신고냐, 또 뭐 하나 더 해가지고 다음 중에 정확하게 용어를 찾아내라고 하는 건데 뭐가 되어 있다고요? 통지 의무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방기본법 19조에 보면 그죠? 통지 의무 이거 시험에 내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옛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라는 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슉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접수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요즘에 뭐 유선 전화뿐만 아니고 휴대폰 해가지고 또 뭐 어플에 그죠?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 제일 우리 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그 자동화재 속보 설비 오작동 나가지고 출동하는 거.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일단 대규모잖아요. 그죠? 또는 뭐 노유자 시설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이 화재 나면 사실은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가보면 또 넉대 소녀처럼 가보면 아닌 경우가 태반이 아니고 뭐 95%, 8%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거 좀 오작동 없애야 되는데. 요즘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서 그냥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상황실에서도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들어오면요, 나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 또 오보다라고 자꾸 섣불리 판단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좀 긴장한 적도 있긴 합니다. 야, 그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너가.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상황실장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의한 신고도 다양하게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본부 상황실에 보면은 막 이렇게 감시 카메라를 해서 미리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고요. 여러 가지 요즘에는 신고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막루해가지고 그 위에서 막 이렇게 보기도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소방서 처음 들어올 때 보니까 또 동네 소방서인가 거기 보니까 막루가 있더라고, 막루가. 근데 요즘엔 유선, 무선, 뭐 앱, 그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 또 뭐 폐쇄로의 감시 카메라, 뭐 이런 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자,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다음 화재 출동. 자, 화재를 접수하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 일련의 행동을 화재 출동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접수하고 현장 도착할 때까지. 그죠? 예. 이것도 한번 조금 구분해 놓고요. 출동 지령 및 예정 소방 용수를 선정. 자, 우리 출동 지령하고 소방 용수를 선정을 이제 우리가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들 좀 있으니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편 넘어가고요. 자, 출동 지령은 화재 발생 장소, 종별, 규모 등을 따라서 정한 출동 계획에 이루어진다. 요즘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6개, 7개 소방서 막 센터 막 출동시키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직원들 하도 많이 출동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짜증스러워 하는데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고 이러면요. 또 좀 그런 것들도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좀 시일이 지나면 좀 조정은 되겠지만, 그죠? 예. 이렇게 규모 따라서 정한 출동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막 3개 분대 출동시켰는데 지금 5개 분대, 6개 분대 출동시키면 그거 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한 3번만 하면 되는데 5, 6번 하게 된다고. 그죠? 상황이 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수긍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좀 조정이 되면 그 이에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되겠지만 탑다운 방식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는 소방 활동 정보 카드를 확인하고, 이게 소방 대상물이면 상황실에서 소방 정보 카드를 확인해 가지고, 그죠? 거기에 맞는, 그죠? 대응 매뉴얼에 관한 정보를 출동대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출동대원은 출동 지령을 정확하게 창취하여 자기들의 출동 여부와 화재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출동 지령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 한전,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도, 그죠? 우리 화재 상황을 통보해서 화재 현장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 우리가 소방 활동 검토회 할 때에 나중에 와가지고 막 너 상황실에 처음에 뭐 했나고 막 조사하기도 하거든요. 기본은 충실하게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죠? 빠뜨리지 말고. 자, 예정 소방용수의 선정은 화재 발생 장소의 상황, 도착 순위, 화재 규모, 타 출동대의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 출동 시에는 이제 예정 소방용수는 현장 도착 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몇 개요? 예, 2개까지 최소 2개 이상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즘에는 상황실에서 다 불러주죠. 그죠? 상황실에서 2개 이상은 사실은 해야 된다 하는 거 숫자 그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현장 도착 시에 상황 변화의 예로서가 좀 들어가 있네요. 예정된 수리 가까이에 주차 차량이 있고 수리 부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차량이 있고 수리 부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가서 델라인 다른 차량이 막 그 차가 그 위에다가 주차하고 있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재 장소가 출동 지령 장소에 떨어진 반대쪽인 경우는 또
그 두 개를 불러주는 두 개, 세 개 불러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반대쪽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화재가 확대되어 예정 사방용수 부근까지 화염이 확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착대로서 예정되어 있던 출동대가 먼저 선착해가지고 직근에 있는 소방용수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 불러주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원칙들은 이런 것들은 있다는 건데요. 요거 가지고 시험에 제가 볼 때는 나올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소방용수를 복수로 선정한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출동로 선정 및 출동. 자, 출동로 선정 및 출동 한번 보겠습니다. 출동로 선정 원칙은, 자, 보면 화재 안전하고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고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 뭡니까? 단거리가 아니고 단시간이에요. 그죠? 우리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어느 시간에 어떤 쪽에 맡기고 둘러가지만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칙이 뭐라고요? 확인. 화재 현장으로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안전하고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동로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때에 판단하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 또는 출동 순로에 가까운 곳에 이제 소방용수가 있는 곳 있을 것, 그 다음에 주행하기가 쉬운 도로일 것, 도로공사나 뭐 교통 혼잡이 장애가 없을 것, 타대와 그 다음에 진입 방향과 중복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부수 위치는 후착대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로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원칙으로는 안전하고 단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로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출동. 가장 신속성이 요구되는 행동 중에 하나이며, 한 사람이라도 출동이 늦어지면 부대로서의 활동을 제외하게 된다. 뭐 이런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시 유의사항. 자, 보면 출동 도중에 각 대원은 차량의 안전 운행을 꾀함과 동시에, 그죠? 무슨 연락이나 출동 지휘자로부터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죠? 주의를 기울인다. 그 다음에 또 화재 현장 가까이에 이르면 연기, 불꽃, 불티 확산,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움직임 등을 차량 내에서 확인하고 진압 활동의 준비 체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연기만 봐도, 그죠? 야, 저 뭐 알 수 있잖아요. 연기만 봐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불꽃, 그런 것을 보면서 미리 준비 체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방차는 긴급 자동차로서 법령상 많은 특례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허용되고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긴급 자동차의 고속주행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빨리 가서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다가 막 전복이 돼가지고, 그죠? 자기 관내도 아닌데, 자기 관내 같으면 확 전복이 돼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좀 자기 관내도 아닌데 출동하다가 사실은 전복이 되면 막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막 뭐라고 주변에 이야기하냐면 저 관내도 아닌데 막 출동하다가 너무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이러니까 옆에서 자꾸 말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본인도 마음 아프겠냐고. 그죠? 그래가지고 참 우리 직원도 다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자, 한번 볼까요? 긴급차의 고속주행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긴급주행은 고도의 주의와 위험 회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성차 대원이 전원이 일체가 되어 안전하고 신속하게 소방 차량의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부 29조 또 제30조 하면 보면은, 도로교통 29조 제30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 보면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다고. 29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중앙, 그죠? 또는 좌측 도로를 이용해서, 반대편 도로를 이용해서 운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지, 뭐 신호에 따라서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간불일 때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 말하자면 반대편이나 중앙이나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특히 주의하며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라. 너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교차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교차로 긴급 통행차가 접근하면 요건 이제 30조인데 교차로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면 차마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명령을 하는 거죠. 그다음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긴급차의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진로를 양보해라. 30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조에 긴급 자동차는 적용하지 않는 게 뭐냐면 속도 제한. 80km인데 긴급 자동차는 100km 갈 수 있다고. 그런데 100km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절기나 끼어들기 할 수 있다. 다른 차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차는 할 수 있습니다. 30조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죠? 여기 보면 29조에 보면은 제 3항에 보면, 그죠? 중앙이나 좌측 통행을 이용한다든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특히 주의하며 통행해라. 그죠? 사고 안 나도록. 그런 단수 조항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좀 한번 확인하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신속한 출동, 주의력 집중, 신호 철저, 확인 철저, 그 다음에 유도 요령 숙달, 좁은 도로를 통과할 때나 수리부스를 위한 후진 등에 하는 경우에는 각 대원은 운전원과 일체가 되어 차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 내려야 돼. 그죠? 좁은 도로를 통행할 때는 앞뒤로 서서 내려서 같이 움직이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4가지 있죠? 신속한 출동, 여기 내용이 뭡니까? 한번 볼게요. 긴급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내용들. 그죠? 신속한 출동. 그 다음에 주의력 집중, 신호 확인, 유도 요령 숙달.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눈에 한번 봐둡시다. 자, 넘어가고요. 이것도 출동 중 정보 수집. 출동 중 정보 수집. 출동 지령에 의해 각 소방대가 출동한 후에도 소방서에서는 119 수보나 통보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 각 출동대에 대하여 화재 현장이 변경되거나 구체적인 상황 정보가 막 넘어오면 요구조가 있다든지 매총으로 연소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는 화재 장소의 주의 상황이나 연기, 열기 상황 등의 정보를 후착대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후착대는 그 정보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소방 활동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현장 도착 한번 볼까요? 현장 도착. 각 소방대의 현장 도착 시에는 소방서의 소재지로 보아 동시에 출동한 경우라도 당연히 차이가 있다. 각 소방대의 출동대에는 도착 즉시 화재 방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시한다. 따라서 각 소방대는 도착 순위에 따라서 각각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고 활동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장 도착 시의 마음가짐 해가지고 일단 한번 볼게요. 과연 화재나 불꽃이나 연기를 보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냉정하게 행동하고 침착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휘자가 지휘가 있을 때까지 사전 명령 이외에는 단독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지휘자가 지시 있을 때까지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전 명령은 돼 있는 거는 해야 된다. 선착군대는 예를 들어서 1차가 연결 성수구를 잡고 2차가 연소 방지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사전에 명령되어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 명령 이외의 단독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했지. 사전 명령되어 있는 거는 해야죠. 그죠? 뭐가 사전 명령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자꾸 확인하고 늘, 그죠? 확인해야 돼. 야, 뭐가 우리가 선착대 1차기면 뭐 해야 되노? 2차기면 뭐 해야 되노? 3차기면 뭐 해야 되노? 또는 요구자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떤 장비를 준비해야 되노?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그죠? 사전 명령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화염이 발견되지 않고 방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지휘자의 명령이 없는 한 방어 행동을 개시해야 됩니다. 지휘자가 명령이 없는 한 방어 행동은 개시하라고. 그죠?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라고, 방어 활동은. 그죠?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해도 돼. 근데 방어 활동 행동은 개시해야 된다. 그럼 지휘자의 명령에 근거해서 대응 상호간의 행동을 확인해서 행동한다. 활동 중에 자기 활동의 위치 및 활동 내용을 적절하게 보고하는 등 지휘자를 장악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지휘자가 내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휘자가 내를 장악하기도 하지만 내가 지휘자가 잘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도착 순서의 중점 활동 볼게요. 서방활동대의 도착 시의 활동은 도착 순위에서 선착대 및 후착대로 나누고 각각 중점으로 해야 할 활동 내용으로 정해져 있다. 도착 순위가 통상 1착에서 3착까지를 선착대라고 한다 하는 것도 체크. 그죠? 자, 여기에서 선착대 한번 볼게요. 화재는 그 시간과 경과에 따라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초기의 화재 방어 활동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겠죠. 따라서 선착대는 화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긴급성을 요구되는 임무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선착대는 화재 현장에 가장 가까운 소방서 부대이며 그 지역 설정에도 정통하므로 화재 방어 활동 초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선착대 활동 첫째 뭡니까? 인명구조, 인명검색, 인명구조 우선. 그 다음에 연소위험이 가장 큰 방면을 호위부수하고 그 다음에 화점 직근의 소방용수실을 점유해서 한다. 확인. 인명검색, 구조우선. 그 다음에 연소위험이 가장 큰 방면에 호위부수해서 화점 직근의 소방용수로 시설을 점유한다. 원칙. 사전 명령. 그죠? 선착대가 딱 되면 인명구조부터 제일 먼저 하라고. 그 다음 연소위험이 가장 큰 방면에 호위부수하고 화점 직근의 소방용수 시설을 점유한다 하는 건 여러분들 사전 명령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대응 면허를 충분히 고려해서 행동하고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정보를 제공한다. 신속한 상황 등을 파악하여 지휘자 및 상황실에다가 보고하고 후착대에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사전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상황이 빨리빨리 그죠?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재해 실태, 건물 구조, 화점이 어디 있고, 연소 범위는 어느 정도고, 출입권 어디에 있고, 인명위험 요구조사는 지금 있다. 3층에 있다. 4층에 있다. 2층에 지금 목욕탕에 지금 20명이 있단다. 그죠? 이런 것들도 빨리 전파를 해줘야 한다. 우리 대원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인명구조부터 하라고, 인명구조.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막, 진짜로 막,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가 되겠냐고요. 내가 했는데 안 되는 거하고 하지도 안 하는 거하고는 천재가 다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방활동상의 위험 요인, 위험물, 폭발물, 도개 위험 등 확대 위험, 연소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어디로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보고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선착대의 임무라는 것들, 그죠? 업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여기 사전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후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는 선착대가 화재 진화 활동을 개시한 후이다. 따라서 후착대는 선착대 활동을 보완 또는 지원해야 한다. 선착대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인명구조 활동 등 중요 임무를 수행을 지원한다. 이것도 뭡니까? 인명구조 지원하라고, 후착대가. 그죠? 화재 방어는 선착대가 진입하지 않은 담당면, 연서 건물 또는 연서 건물 인접 건물을 우선한다. 나중에 뭐 소방활동 검토회 할 때 다 나오겠죠. 어디에 검토했는지, 부서를 해가지고 불 껐는지, 그죠?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내가 보니까 선착대 이쪽에 돼 있었고 연소 우려가 있어서 내가 이쪽에 부서했다. 인명구조 하는데 내가 돕고 그 다음에 연소 우려가 있어서 이쪽 방면에 내가 부서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어에 필요 없는 경우는 지휘자의 명령에 의해서 급수, 비하 경계, 수선 방지 등의 특정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거는 뭐 수선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시 안 하도 내가 하고 보고를 하면 되죠. 지금 수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지휘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못하잖아요.
그죠? 수손 피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비하 경계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봅시다. 그 다음 화재 및 화재 진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잉 파괴 행동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도 체크를 해둡시다. 수리부서. 펌프 차량은 원칙적으로 현장 도착과 동시에 수리부서하여 소방활동을 개시한다. 수리부서의 방법으로는 소방 차량을 소화전, 저수등 등의 소방용수 위치에 정차시키고 흡수관이나 소방 호수로 취수하는 것을 체제를 취하는 것이다. 수리 유도 및 부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조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대의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뭐 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 강화 시에는 노면 동기를 위한 전도 주의한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뭐 도로상에 소방용수 부수하는 경우는 소방용수의 맨홀 부위에서 주민의 실족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선착대에 소방용수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착되는 자기대의 수리부스에 저착하지 말고 선착대의 소방용수 차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실제로요, 뭐 스탠드 파이프 꼽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호스를 연결해서 이제 작업을 했다고. 그런데 그게 소방차 자동차를 기어코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스탠드 파이프로 쿵 박아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스탠드 파이프 부어지고 뭐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중에 갈아놓고는 나중에 표시가 없었다고. 그렇게 뭐 오히려 자기 차 거기에 박은 거에 대해서 물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어딨냐고. 그 온 소방차가 있고 스탠드 파이프 꼽혀 있고 거기에 막 호수가 널려 있는데 그 기어 들어와 가지고는 차 해가지고 스탠드 파이프 부숴가지고 자기 차 앞에 흠집 났는데 자기 차 수리하면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수리해 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자기가 안 보였대. 안 보였대. 그죠? 그런 것들 조치도 해야 되고요. 자, 흡수관 조작 시. 흡수관 조작 시. 자, 여기는 쭉 볼 거는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좀 체크해야 될 거는 소화전으로 흡수하는 경우에 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펌프에 이물질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수관을 결합하기 전에 소화전을 개방하여 관 안에 있는 그 모래 등을 배출시킨다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관엔 결합을 확실하게 하고 반드시 확인한다. 그 다음에 배관의 말단 소화전에 유입하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방수의 수를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뚜껑은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된 자세로 뭐 하라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눈에 한번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전 이외에 소방용수 흡수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소화전 이외에 소방용수로부터 흡수하는 경우에 유의사항 해가지고 흡수가는 저수저의 경우 체주부까지 넣지만 그죠? 연못 등에서는 흡수가는 스트레이너가 오물에 묻힐 염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길이로 투입해야 된다. 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심이 얇은 경우에는 흐름을 막아서 수심을 확보하고 스트레이너가 떠오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뭐 좀 무거운 물 달아서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고요. 오염물은 된 물은 원칙적으로 사용 안 한다. 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수심이 얕은 흐르는 물의 경우에는 스테인을 물이 흐르는 역방향으로 투입한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그죠? 흘러가는 방향으로 하면 자꾸 이렇게 스트레이너가 뜬다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흘러가는 역방향으로 스트레이너를 그죠? 갖다가 밑에 여는다 하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하나 해두시면 되겠네요. 역방향으로 해서 스트레이너가 뜨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요것만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심이 얕은 물의 경우에는 스트레이너를 그 앞에 우리 물 흡수관 그 맨 앞에 있죠. 그것을 흐르는 물의 역방향으로 투입한다는 것.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으로 투입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장 지휘 한번 볼까요? 현장 지휘. 화재 현장의 지휘 체계는 그죠? 화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 책임, 작전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는 하나의 수립된 방침이다. 그죠? 현장 지휘 체계는 궁극적으로 목적은 현장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소방활동과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현장 안전관리라는 것도 그죠?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한번 볼게요. 지휘관의 책임은 뭡니까? 대원의 안전과 생존 보장, 요 구조자의 보호, 구출, 응급처치, 화재 지역을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 재산 보호하는 것. 요게 이제 현장 지휘관의 주요 책임이고요. 요구되는 능력, 요거 체크. 능력이 뭡니까? 의사 결정 능력이고요. 지시와 통제 능력, 지시 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와 평가. 임무 완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요? 네, 의사 결정 능력. 두 번째, 지시와 통제 능력. 세 번째, 지시 통제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요거 1, 2, 3. 여러분들 한번 탁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의사결정 능력 한번 볼게요. 뭐를 의사결정 능력? 현장 지휘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요한 사항은 기정사실과 가정과 사실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정한 거냐, 사실이냐, 이걸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작전 상황을 계속적으로 그죠? 재검토하는 거죠. 통해서 작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고 작전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대응 방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현장 행동 개시 후에 즉시 관리자의 역할로 복귀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선착 들어가서 가지고 구조막 사람이 창문에 매달려서 떨어지려 할 때, 그죠? 구조막을 잡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가서 도와줬어. 그럼 즉시 다시, 그죠? 복귀해야 되는 관리자의 위치로 복귀하라는 거죠. 주술적인 책임에서 전략적인 책임으로 다시 넘어와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눈에 한번 봐두셔야 되겠죠. 가정과 사실 구분.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재검토를 통해서 작전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대응 방법을 개발하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행동 개시 후에 즉시 관리자의 역할로 다시 넘어오는 것, 그죠? 전술적인 것들은 그 책임은 그 방면 지휘관들한테 자꾸 넘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시와 통제 능력 볼까요? 효과적인 지시와 통제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고려사항 4가지. 스트레스 관리. 보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권한위임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자신과 하위 지휘관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권한은 그죠? 빨리 위임해줘야 됩니다. 방면 지휘관들에게, 그죠? 선임을 해서 또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지휘권을 위임해줘서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요. 효과적인 지시와 통제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고독한 방랑자 관리. 고독한 방랑자가 권한은 위임하되 내가 책임은 다진다 하는 고독한 방랑가는 고독한 단독 지휘관으로서의 행동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책임을 위임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진다는 고독한 방랑자 관리. 좀 말이 좀 우습죠? 그다음에 중간점 관리. 초기 지시와 상황을 수시로 평가해서 상황 변화에 알맞게 제지시 및 통제한다는 것. 중간점 관리. 그 다음에 부족 자원의 관리. 이게 효과적인 지시와 통제를 하기 위한 4가지 고려사항이다. 첫째 뭐였습니까? 스트레스. 두 번째, 고독한 방랑자 관리. 세 번째, 중간점 관리. 중간에 한번 재검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족한 자원 관리까지를 잘해야만이 효과적인 지시와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검토와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는 보고자의 범위 내에서 관찰을 된 상황만을 설명한다. 보고하는 사람은 본 것만 보고한다고. 그러므로, 그죠? 이 다른 사람이 보고서에 하는 데서 의문을 제기하고 보고자가 완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본 것만 보고 이야기해가지고 잘못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고 진짜 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죠? 완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장 지휘관의 바람직한 자질과 성향은 대의원의 임무에 대한 존중 자세라고 냉정하고 침착한 지시와 통제 능력, 그죠? 훈련과 경험에 의한 전문적인 지휘 지식, 훈련도 해야 되고요. 경험도 있어야 되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지향적이 아니라 요거 체크 하나 해둡시다. 지시 지향적인 태도가 지휘자에게 필요합니다. 막 지휘자는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지시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상황을 안전시키는 대안 제시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가 옛날에 보니까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간 사람이 기가 넘어서 그래가지고 지휘자가 나중에 보니까 저 안에 있는 지휘차 안에가 쓰러져 있었어.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약해져가지고. 그죠? 심리적, 체력적으로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전달 능력, 무전기 사용도 잘해야 됩니다. 무전기로 전부 통제할 수 있도록 무전기, 그죠? 업무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의사 전달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이 확보된 타당한 위험 감수 능력도 있어요. 야, 이거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 시험 문제 이거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안 찍어내겠냐고 틀렸다고. 그죠? 근데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타당한 위험을 감수한 능력도 지휘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직원에 대한 관심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장비 그리고 전략 전술 접근법에 대한 한계인식, 내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이 장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전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전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서 한계가 어디까지인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하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다. 이것을 지휘자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위에 대한 존중 태도, 훈련되고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 여러분들 또 한번 쭉쭉 한번 눈에 또 한번 익혀두시고, 익혀둘 게 너무 많다,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지휘관 돼야 되니까요. 지휘관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머릿속에 박아둬야 됩니다. 행동지향적이고 지시지향적이 된다. 아니라 지시지향적이 된다.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타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지휘자는. 그죠? 그 다음에 지휘권 확립 요소. 다 돼가네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8개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 단계 확인하고 마치도록 보겠습니다. 1단계. 지휘권 이양받기. 지휘권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필수적인 행동 요소. 내가 지휘권을 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지휘권 확립의 첫 출발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무전으로 자신이 지휘하게 되며 이 순간부터 현장 대응상 전략과 전술에 대한 책임을 내가 맡고 있다라고, 그죠? 공식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단계. 이게 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와도. 실제로 보면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현장 책임자인데. 그죠? 1단계. 지휘권 이양받기. 2단계. 지휘소 설치하기. 그죠? 3단계. 지휘권 설치해야 되겠죠. 지휘소가 있어야 보고도 하러 오고요. 그렇게 된다고.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3단계는요. 기존 상황 평가 정보기. 자기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평가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얻는다고요. 현재까지 한 게 잘 진행이 되겠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서, 그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3가지 기본 사항을 수량화해야 된다. 이제 3단계에서 수량해야 되는 게 3가지. 화점의 위치가, 그죠? 어디냐?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지금 호수가 화재 진압에 이용되고 있는지, 어떤 호수가 지금 몇 번 관창이 호수가 되고 있는지, 호수는 그 다음에 그 안에 관창 배치수는 몇 개인지, 배치된 호수가 화재 진압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죠?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량화해야 되는 것들 3가지, 1번, 2번, 3번. 화점 위치, 어떤 호수가 지금 진압에 이용되고 있는지, 관창 배치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배치된 지금 호수가 화재 진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죠?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량화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주기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예측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화재 건물의 1차, 2차 검색 관리하기. 어떤 화재 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조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명 검색을 위한 1차, 2차 검색에 대해서 표준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자, 지휘관은 이러한 검색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차 검색은 뭡니까? 화재가 진행되는 도중에 검색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화재가 진압이 된 후에 선착대, 그죠? 에 의해서 수행된다. 화재가 진압된 직후 선착대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 이것은 배행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와 가시성이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신속한 검색에 해당이 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1차 검색에서 발견된다. 2차 검색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뭐 해서 좀 내용들이 좀 나오죠.
이것들 여러분들 1차 검색과 2차 검색, 그죠? 화재 진행 도중에도 진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 안에 진짜 우리가 진입할 수 없다면 화재 진압을 한 후에 직후에 바로 진행이 돼야 된다니까. 2차 검색은요,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잔화 정리 단계에서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2차 검색 시간 동안에는 배행과 휴대용 조명 등을 가지고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2차 검색 결과는 검색에 참여한 모든 대원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현장을 떠나기 직전에 상황실에 송신해 줍니다. 2차 검색에 대해서는 6단계 화재 완전 선언하기. 6단계를 완전 선언해야 되겠죠. 그죠? 화재 현장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서 화재가 더 이상 지역사회에 위험되지 않는 시점을 결정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6단계. 7단계는요. 화재 현장 조사하기. 화재 발생 지점과 발화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지휘관의 책임 중에 하나다 하는 것. 화재 건수 중 90%가량이 화재 발생 시 지점만 확인되면 발화 원인을 쉽게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8단계 화재 현장 검토회의 주재하기. 화재 현장에서는 바로 현장에서 화재 현장 검토회의를 주재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팀 활동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평가와 개선 시점은 화재 진압 활동 직후이다 라는 것도 확인해 두시고, 총 8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화재 현장의 세부도 분대 지정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지휘소가 있다면 그 전면은 1분대입니다.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좌측이 2분대, 후면이 3분대, 그 옆이 마지막에 우측이 4분대가 된다. 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지휘소가 있는 전면이 무슨 분대? 1분대. 그다음 시계 방향으로 좌측이 2분대. 그 후면 반대편이 뭐요? 반대편이 3분대, 우측이 4분대. 요 순서로 정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저층, 단층 같은 경우이겠죠? 만약에 층수가 있는 데 같으면 2층 분대, 3층 분대, 4층 분대, 5층 분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죠? 또 규모가 좀 적으면은, 그죠? 규모가 좀 적으면은 좌측 분대, 우측 분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지정된 단위 지휘관의 현장 지휘관의 화점을 발견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상황 평가 정보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된 층은 어디이고, 그 다음에 넓은 공간을 가진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주요 구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내부 구조가 어떻다. 뭐 강원에 통로가 있고 좌우측에 지금 현재 뭐 사무실이 좌우측으로 배치되어 있다든지, 그 로비는 어디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죠? 바로 정보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물질은 뭐고 타고 있는 게 뭐냐, 화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현장에 지원이 충분해서 진압이 가능한지, 화재 축도 확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자의 대피용 계단과 그 다음에 이제 관창을 이용한 진입 계단 지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고층 어느 쪽에는 우리 대원들이 이용하고 어느 쪽에는 인명 구조를 위한 뭐 계단을 이용한다. 그런 것도 확인해서, 그죠? 구분한다 하는 것, 이렇게만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진입 및 인명 구조 활동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